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학원 교재 이제 거의 막바지 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25번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총 30개 주제로 되어 있죠. 25번째 주제는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30년대로 이제 넘어왔는데 1930년대하고 1940년대는 같이 묶어가지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일제강점기의 통치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세 덩어리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10년대의 무단통치, 20년대의 문화통치, 그리고 30년대에서 45년 광복까지를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를 겁니다. 이걸 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고 이 민족 말살 통치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적인 특징, 이때 주로 뭘 하느라고 어떤 성격의 어떤 정책을 추진을 했고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경제 수탈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30년대가 되었을 때 가장 집중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직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조선 사람이라는 그거를 지워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떤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배경이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일제의 그 본토에서 일본의 본토에서 경제공황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제공황이 일본 내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당시 1929년쯤에 대공황이라는 게 일어나죠. 서구 세력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일본 내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만주사변이에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여기 날개 설명이 있죠. 일본이 만주를 중국 침략의 어떤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입니다. 애초에 일본이 제국주의라는 걸 추진할 때 우리가 일본 목적이 아니었어요. 조선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발판 정도 되는 징검다리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아시아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대륙으로의 어떤 진출과 정복과 그걸 만약에 할 수 있게 된다면 세계 정복도 꿈꾸고 있었겠죠. 그게 일제가 추진했었던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이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기지로서 베이스 캠프로서 만주를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일으킨 게 만주사변입니다. 이런 걸 일으키면서 중국에서도 반일 감정 같은 게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근데 만주라고 하면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많이 준비하고 전개했던 곳이거든요. 이전 20년대에도 만주하고 간도 일대에서 우리가 주로 일본과 무장투쟁 같은 걸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6년 정도 지난 시점에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중일전쟁. 이 중일전쟁의 여파가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이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이 중일전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륙을 침략하는 거죠. 대륙을 침략하고 그리고 나서 태평양전쟁이 일어납니다. 태평양전쟁, 이제 전쟁의 방향을 확장을 해서 정말 세계 무대로 나가려고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태평양전쟁은 일본 제국주의가 몰락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여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이 되는 거죠. 자, 이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없애서 일본인하고 똑같이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게 될 리는 없지만 일본인의 최대한 동화를 시켜서 한국인을 데려다가 일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전쟁의 소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안 가져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쟁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최대한 우리 쪽에서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륙 침략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통치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일단 민족성을 말살해야겠죠. 그래서 일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있어요. 한국인을 일본 천황한테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를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요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나온 게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같은 게 있어요. 내선일체는 날개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안내자가 안쪽 일본이란 뜻이고 바깥쪽에 조선이 있다는 거예요. 내선일체,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거를 조선 사람한테 좀 심어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우게 시킨 게 있는데 황국신민서사라는 게 있어요. 이 여기 황국신민서사, 천황에게 일본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어떤 내용의 이 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합니다. 우리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했던 것처럼 그 일종의 암송문이 있는 거죠. 그거를 매일 외우면서 이거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거를 외우면 어느 정도 세뇌를 당하게 되겠죠. 황국신민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그 밑에서 나오는 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또 하나가 신사참배가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죠. 신사. 전국에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사라고 하는 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신도 있지만 주로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그냥 일반 일본인을 데려다가 신으로 모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쟁 영웅이면 우리한테는 전쟁의 원흉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모시는 사찰 같은, 사찰은 또 뭐 완전히 절이니까 부처를 모시는 곳이니까 그런 절 비슷하게 생긴 사당 같은 걸 세워가지고 강제로 여기다가 참배를 하게 합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꽤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죠. 예전에 그 야스쿠니 신사, 전쟁의 영웅을 모셔다가 일본에서 신으로 모시는 대표적인 신사가 야스쿠니인데 야스쿠니의 참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 전쟁을 후회하지 않고 이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총리라던가 이런 높은 사람이 야스쿠니에 참배를 하는 거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그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 가는 바람에 국제 관계가 좀 악화됐던 적이 있는데 그 신사 참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씨 계명이 있죠. 창씨 계명. 성씨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름 전체를 교체하는 걸 창씨 계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완전히 바꾸게 하는 거를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1939년도에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한 2년 정도쯤에 이제 이런 짓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 문학인 중에서 윤동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6호 시집으로 유명한 저기 연세대학교 안쪽에 들어가면 윤동주 언덕 같은 거 있죠. 이 윤동주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하죠.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창씨를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 엘리트들이 주로 이름을 많이 이렇게 계명을 하게 되는데 히로누마 도우주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너무 이제 수치스럽고 이 어떤 민족적인 미안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 후회를 하면서 썼던 시가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을 교과서에도 나오죠.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씨계명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고 창씨를 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뭐 그러는 케이스가 많았던 거죠. 아주 폭력적인 방식의 민족 말살 통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정책에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3차, 4차 교육령을 자꾸 개정을 하는데 맨 처음에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 됐을 막 그 당시에는 그냥 아예 우리 교육 방식 자체를 일본이랑 차등을 뒀었죠. 일본의 아이들은 6년을 배우지만 우리는 4년을 배웠었는데 1920년대에 문화통치를 한답시고 2차 교육령을 발표해가지고 똑같이 6년으로 맞춰놓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실업교육 위주로 들어가고 있었죠. 여기에 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 세 번째 개정이 일어나요. 세 번째 개정으로 1938년에 우리말, 조선말을 선택 과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4차 조선교육령, 광복되기 불과 2년 전이죠. 이땐 좀 더 뭔가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족 말살을 빨리 해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말과 조선말과 조선 역사 과목을 아예 없애는 데까지 이르는 게 4차 교육령입니다. 4차 교육령 여기 폐지죠. 그리고 중간에 국민학교령이 있어요. 요즘은 다 초등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종의 소학교 개념이 있죠. 가장 먼저 가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학교죠. 원래는 그랬죠. 이게 국민들 말하는 그 국민이 아니에요. 그 국민이 아니고 이게 1995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이 국민학교는 뭐의 약자라고 되어 있죠?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뜻으로 국민학교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국,
신민의 한 글자씩을 따서 국민, 그러니까 일본 천황을 믿는 백성의 학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유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단어를 1995년까지 우리가 계속 쓴 거예요. 뭐 2차 저차 하다 보니까. 그래서 1995년에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일제의 잔재를 철폐하는 과정에서 1995년이 광복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없애고 있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일본의 잔재를 없애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고요. 초등학교로 이때 바뀌고 또 하나가 경복궁 안쪽에 그때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있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이걸 진행했었던 현대 파트의 대통령 시기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그게 TV에서 크게 철거하는 장면 같은 게 생중계가 됐었어요. 조금 의미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학교라는 말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지금 민족 말살이 진행이 되고 있죠. 독립운동은 당연히 탄압을 심하게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전쟁에 몰입해야 되는 시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한테 쏟을 기운보다는 빨리 지금 이 전쟁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아예 그냥 시작도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는데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의 이름은 다 똑같아요. 한번 보면 조선 사상범, 조선 사상범 두 개가 나오죠. 조선 사상범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가란 뜻이에요. 근데 30년대에는 보호관찰령이 있었어요.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뭔가 독립운동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를 잡아다가 보호관찰은 감시하는 거죠. 그런 걸 했었는데 또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면은 아예 예방구금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뭔가 죄라고 생각되는 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또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체포해서 구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너는 앞으로 또 독립운동을 하거나 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둔다. 이게 가능했던 거죠. 말도 안 되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구금령이라는 이상한 명칭의 법령도 제정이 됩니다. 아무 재판도 없이 그냥 구금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신문을 폐간해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등등 우리말로 나오는 신문을 완전히 폐간해서 언론 탄압을 진행합니다. 경제수탈은 어땠느냐? 이 경제수탈도 점점 좀 안 좋은 방향으로도 흘러가게 되는데 전쟁이랑 맞물려서 물자수탈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자, 농촌진흥운동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애매한 말인데 이 탄압이라고 하는 것과 진흥이라는 글자가 좀 안 맞잖아요. 좀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성장시킨다는 의미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농촌진흥은 우리를 위한 농촌진흥도 아니고 정말로 진흥시키려는 운동도 아니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작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암태도 소작쟁이, 문화통치 시기에 한번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 소작쟁이라는 게 엄청 심화가 되고 있었어요. 소작인들과 지주들 사이에서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자꾸 하는 거죠. 특히 뭐 사회주의 쪽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거나 했을 때 그 농촌의 농민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소작쟁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회주의 세력이 되게 많이 퍼지면서 한 번 노동운동이 일어나면 이 농민운동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퍼졌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소작쟁이가 그냥 지주한테 내는 돈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소작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반제국주의 투쟁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어서 소작쟁이가 커지면 독립운동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주의 감시 대상이었을 거예요. 일제의 눈에는. 그래서 일제가 이러다가 얘네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이게 독립운동으로 비화가 되면 어쩌지? 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 소작쟁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해결해보려고 해서 뭘 했냐면 조선 농지령이라는 걸 제정을 해요. 이거는 실제로 시행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농민의 불만을 좀 잠재우면서 자력갱생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 저렇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내용이 뭐냐면 하도 악덕지주들이 나와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 걷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땅
농사 못 짓게 잘라버리고 계약 파기해버리고, 왜 우리가 지금 뭐 집을 임대하거나 그랬을 때에도 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지주들이, 그 마름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이만큼 내 하면 이만큼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조금밖에 얻지는 못해도 그래도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 이 땅을 부쳐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여기서 10년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어차피 땅 주인은 아니지만 갑자기 지주가 와서 내일부터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줄 거니까 넌 이제 나가서 내년부터 농사 짓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소작쟁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하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뭐 최소 기한을 두는 거죠. 계약을 하고 나서 몇 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뭔가를 이제 보호를 해주는 법령 같은 것을 만들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악덕 지주들은 이걸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편법을 써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반발을 무마하고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 회유책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번 했다라는 거,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정말로 조선의 농촌을 진흥시켰다, 개선시켰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농민들은 똑같이 피해를 보고 결국 이득은 지주한테 돌아갔고, 그런 지주들은 대부분 친일파였죠. 자,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결정적인 수탈이 바로 이거죠. 우리를 군사적인 어떤 수탈 기지로 만든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뭐뭐 했냐면, 일단 지금 일본 본토 내에서 경제공황으로 난리죠. 그래서 일본이 대륙 침략으로 경제를 한 번 더 부흥시켜 보려고 합니다. 원래 경제적으로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쟁 일으키고는 해요. 여기에서 이득을 얻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방법을 종종 썼죠. 대륙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시작된 거는 이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이 시작되고부터 이거를 하죠. 중일 전쟁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한국에도 무슨 법을 하나 정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맞붙었어요. 이제 여기에 공급받아야 되는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정을 하는 것이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우리 안쪽에 있는 모든 거를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물적, 인적, 자원의 수탈을 최대치로 당기는 이 작업이었죠. 자, 물적 수탈, 인적 수탈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 기억나시죠? 이거 실패했었잖아요. 이거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군량을 확보하려고,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있겠죠. 군량 확보를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이 다시 시작되고, 공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니까 미국 쌀을 일정 부분 탈취하는 거예요. 얼만큼 내, 배정해서 얼마 내, 얼마 내, 얼마 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속류 회수령이 있는데, 물자가 부족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쟁 무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가 계속 소모가 되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것도 원료가 필요하니까 이 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집에서 녹그릇이나 철 같은 거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을 뜯어서 가져가서 계속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집마다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가재 도구들까지 전부 다 뺏기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출제라는 게 있었고 금속류 회수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말이 좀 복잡하지만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다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식량 통제는 뭐냐? 이 공출도 해야 되고 산미 증식 계획 해가지고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배급제를 합니다. 집집마다 정말 먹고 죽지 않을 만큼 혹은 턱없이 부족한 양을 배급으로 처리를 하고, 자, 인적 수탈, 이게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죠. 징병, 육군을 끌고 가죠. 1938년이면은 중일전쟁 터지고 바로 다음 해입니다. 38년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시행을 하죠. 자, 군인을 끌고 가는데요. 학도지원병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군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게 학도병들, 학도지원병이고, 징병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그냥 총만 잡을 수 있으면 거의 다 끌고 갑니다. 1944년이면은 이제 광복 1년 전이니까 정말 이 전쟁에서 지는 패색이 짙어졌는데도 아득바득 우기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을 때예요, 일본이. 우리는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 징용은 뭐냐면 노동력을 징발하는 겁니다. 국민징용령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하는 거 하고 이 광산 같은 데다가 노동력을 단체로 끌고 가는 건데 여기서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성동원이죠. 요걸로 시끌시끌한데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노동력까지 가져가는 건데 군수 공장에 가서 이렇게 만드는 거, 군수 물품을 만드는데 강제로 동원을 하기도 하고 젊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성적인 어떤 성노예 같은 것으로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한 게 아니고 그때 제국주의 일본이 스쳐갔었던 국가의 대부분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강제로 징발을 하죠. 거의 인신매매에 가까운 행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료는 어떻게 나오느냐? 민족 말살 통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건드리겠죠. 그래서 국민학교령 이런 거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사료로. 자, 여기서 힌트는 이게 단어가 나와요. 국민학교, 황국신민 이런 거 나오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국어나 국사는 일본어나 일본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길쭉한 이름으로 뭔가 이상한 법령이 제정이 되면 글자를 차근차근 뜯어보세요. 사상범을 감시하고 사상범을 미리 가두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아예 이쪽으로 완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나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그냥 감시하거나 가두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치안유지법, 보호관찰 이런 글자들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탄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참기지와 정책, 전쟁이 본격화하잖아요. 만주사변 이후로 중일전쟁 터진 뒤부터입니다. 중일전쟁이 있고 태평양 전쟁이 있는데 우리한테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본격적으로 시도했었던 시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그래서 주로 그 다음에 1938년에 여러 가지 법령이 제정이 됩니다. 우선 국가총동원법이 대표적이고요.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중일전쟁이라는 게 주로 힌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출제도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아마 그 공출 명령서 사진이 유물 자료 같은 걸로 나왔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송탄유, 송진이면 그 소나무거든요. 송탄유가 뭐냐면 이거는 정말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가 너무너무 부족해져서 정말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송탄유라고 하는 게. 소나무에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 송탄유가 뭐냐면 송진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태우는 건가? 태우거나 조리거나 해가지고 기름을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만들어서 물자 공급용으로 쓰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의 어떤 송탄유를 채취를 했는가 이것도 할당해가지고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송탄유가 시험 단계였어요. 시험 단계. 물자가 하도 부족하니까 이런 실험까지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기름을 이걸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안 됐죠. 잘 안 됐습니다. 이거를 그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가져간 건 아닌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V자로 크게 상처를 내가지고 송진을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나무에 지금 상처가 나 있다라는 거죠. 송탄유 이런 것까지 지금 가져갈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탄유뿐만이 아니라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모든 자재는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다치고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수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싱싱한 어떤 신선한 피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인체 실험을 해요. 바닷물을 우리가 식염수로 링거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바닷물을 좀 어떻게 정제를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피 대신에 수혈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시도도 합니다. 여러분 마루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루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끔찍한 어떤 인체 실험들이 행해졌었죠. 이거는 실제로 화학 무기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군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시험해보는
정말 무슨 모르모트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 바닷물을 떠가지고 주입하는 거는 실패한다고 그것도 나와요. 말이 안 되죠. 바닷물에 미생물이나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대로 주입을 하면 몸에 그대로 병균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데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런 식의 어떤 주입은. 이 인체 실험으로 희생당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이제 윤동주죠.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사망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요걸로 다큐멘터리가 크게 나온 적이 있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책들도 여러 권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상한 실험을 하나 했던 게 바로 이 송탄류라는 거죠. 이런 실험까지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충당을 하려고 했었죠. 자, 국민들 있는 대로 다 끌고 가죠. 남자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제정이 됐고요. 징용령은 뭐냐면 이거는 병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노동자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동자로 끌려가서 이 자료는 또 뭐냐면 나가사키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령비래요. 징용령으로 강제로 나가사키에 끌려온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또 핵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원폭의 희생자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래서 나가사키에 원폭 희생자, 한국인 추모비 같은 게 건립이 되었죠. 강제 동원돼서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30년대 이후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의거 활동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되고 나서 초반에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대통령으로 선출됐었던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위임 통치를 유엔에 상정을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내부에서 분란이 크게 일어났고 이 분란을 좀 어떻게든 잠재워 보려고 국민 대표회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결렬되고 나서는 되게 침체돼요. 임시정부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이거 있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부분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 빈 임시정부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김구 선생이 되겠고요. 지원금도 하나도 안 오고 사람들도 관심도 주지 않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일념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임시정부의 역할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이라는 거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의 리프레시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한인 애국단 상해에서 독립운동의 활기를 불어 넣으려고 1931년에 만들게 되고요. 1호 단원과 2호 단원이 각각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봉창 의사는 특히 이때는 우리가 지원금도 없어가지고 1년 동안 돈을 자기가 벌어서 생활을 하면서 폭탄을 수급을 하고 이 의거 활동을 하게 돼요. 이봉창의 의거 활동이 놀라웠던 거는 도쿄에서 하거든요. 도쿄. 그리고 이봉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걸 하겠다라고 김구를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봉창을 의심하고 싫어했다 그래요. 왜냐면 이분이 되게 어린 나이에 19살 정도 되는 나이에 벌써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한때는 정말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했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안에 너무 살기 힘들고 일제강점기니까 일본인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일본인이 되고자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어디에서도 완벽한 일본인은 될 수가 없었고 어디에서도 조선인의 꼬리표를 뗄 수가 없었고 여기서 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어떤 출신 성분이라던가 뿌리를 부정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아요. 그게 독립운동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봉창이라는 본인의 원래 이름보다는 기노시타 쇼조라고 하는 일본인의 이름으로 훨씬 더 알려져 있고 일본어를 그냥 본토 사람처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유창하게 일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질 수 있었던 거는 자연스럽게 그 국영 행렬에 끼어서 마치 일본인처럼 여겨졌기 때문이겠죠. 도쿄라고 하면 일본의 심장부인데 여기에다가 폭탄을 투척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다만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거는 천황의 마차가 일본 왕의 마차가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에 대비를 해서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어디에 타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폭탄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던졌는데 잘 안 됐죠. 실패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게 1932년에 1월 달에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일본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였어요. 실패는 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실패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놓고 중국의 신문이 이미 중일전쟁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반일 감정이 상당히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다. 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안타깝게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이유로 일본이 중국에 굉장히 화를 내게 되고 일제가 이걸 문제 삼아서 심지어 상하이 사변까지 또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 반일 감정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30년대, 40년대에는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군대와 우리나라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독립운동을 같이 합니다. 서로 공공의 적이 있는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이 이봉창 의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당연히 이봉창은 체포가 되었고 그해 10월 달에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봉창을 일단 바로 체포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해 4월 달에 이봉창의 의거가 있고 나서 3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에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었단 말이죠.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여기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에 가가지고 일왕의 탄생 기념 축전 행사 같은 걸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봉창 의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예정된 이런 큰 행사를 안 하면 마치 식민지 조선인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강행을 해서 설마 또 뭐 하겠어? 이 생각에 헝커우 공원에서 예정대로 행사를 합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경계를 강화를 했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통제를 많이 했어요.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을 통제를 했죠. 도시락 오케이, 일장기 오케이, 물통 오케이, 딱 이거 3개만. 그래서 우리가 폭탄을 도시락 모양과 수통, 물통 모양의 폭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갔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의거는 윤봉길입니다. 윤봉길이 일왕 탄생 축하 겸 상하이 점령 축하식에서 단상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교하고 고위 관리들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성공했죠. 당연히 여기도 현장에서 체포가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또다시 의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주눅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본은 깜짝 놀라고 이 윤봉길도 체포가 되어서 이봉창은 10월에 윤봉길은 같은 해 12월 달에 총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가 32살이었고요. 윤봉길 의사가 사망할 당시에 24살이었어요. 이분은 결혼도 하셨고 아들도 2명이나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각기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거를 한 거죠. 이 두 사람의 의거 활동이 중국 내부 또 우리나라 내부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침체돼 있었던 독립운동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게 되고 이게 어쨌거나 임시정부 산하에서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시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이쪽으로 지원금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활동도 활발해지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만 이 뒤에는 일본의 탄압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상하이에 못 있게 되죠. 일본의 추적이 심해집니다. 얘네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했을 리가 없어. 이거 분명히 진두지휘한 사람이 있을 거다. 혈안이 돼서 일본이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괜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1920년대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한번 참사를 겪은 적이 있죠. 분한 마음에 대량 학살을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괜히 조선인들 잡아다가 닥치는 죽이는 거를 경계한 김구가 내가 있다라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김구는 오랫동안 추적을 받게 되고 김구가 맡아서 있었던 임시정부도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면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상해에서 떠돌아서 충칭에 정착을 하기까지 4,000km를 갔다고 하잖아요. 이걸 임정로드라고 합니다. 아주 고단한 피난길이 시작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던 중국에서 우리의 이런 거에 완전 감동을 받아요. 야, 중국의 어떤 청년도 해내지 못한 거를 저 식민지 청년들이 지금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아주 좋아졌고요.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또 됐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워낙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인상 깊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없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한애국청년당이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경성이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도 또 의거가 있었어요. 서울의 부민관에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를 해서 이번에 친일파를 제거하는 거를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 골고루 의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무장투쟁 1920년대에 이어서 계속 지속됩니다. 이번에는 반일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고 있었던 중국과 연합전선을 맺을 수가 있게 되죠. 연합전선을 맺어서 일단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부터 악연의 고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만주에 우리나라 독립군이랑 중국군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군대가 2개가 나와요.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요거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해요. 한국 독립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군. 그럼 여러분 이거 한국 독립군 너무 기니까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냥 앞 글자만 따가지고 본인이 편하게 어쨌거나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사람이 힌트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었던 사람은 지청천 장군이에요. 지청천.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한독 지청천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단체와 이 사람을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름이 되게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끝에 한 글자만 다른 것도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청천 장군, 여기 날개 설명 나오죠? 이분이 요새 자주 나와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여태까지는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만들었던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가 되고 거기에서 독립군 양성하셨던 분이고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크게 이긴 또 이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단하는 정식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의 군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이 지청천 장군입니다. 이 이름하고 단체의 활동 기억해 주시고 주로 활동했었던 부분은 북만주예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 군대랑 연합을 하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죠.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랑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저 지명의 명칭이나 지도의 위치가 힌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한독 지청천. 그냥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완전 정답인 방식은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외우기 편한 방식으로 약자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사자성어처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2번째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양세봉 같은 경우는 그냥 혁명 양세봉이라고 외워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남만주 일대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를 합니다. 여기도 중국 군대랑 연합은 했는데 다른 군대랑 연합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양세봉 쪽은 이름에서 사회주의 분위기가 물씬 나죠. 혁명, 의용군 뭐 이런 글자가 나와요. 요 사회주의 계통의 어떤 군대였다라고 하는 거를 요 이름의 명칭에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하고요. 자, 중국 내부에서 항일투쟁은 어떻게 있었나? 우리가 정당도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어요. 김원봉의 의열단 기억나시죠?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등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합시다. 이런 걸로 지금 민족혁명당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혁명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연합을 하기는 했으나 이거의 주된 성격은 뭐겠어요? 이거는 사회주의 성격이 조금 강합니다. 김원봉이 이쪽의 사상에 경도됐었던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서에 언급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던 인물이에요. 의열단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근데 여기 의열단 계열이 너무 이제 세게 나가니까 다른 계통의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고 분리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청천 장군과 삼균주의를 외친 조소왕이 있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나가는 거예요. 탈퇴를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남아있는 의열단을 중심으로 이름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이 됩니다. 조선, 혁명, 인민, 의용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사회주의하고 조금 가까운 계열이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한 명 한 명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실 시간이 된다면 어떤 인물이 나왔을 때 이 인물이 민족주의적인 활동을 했는지 사회주의적인 활동을 했는지만 알아도 단체 이름하고 연결하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민족혁명당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통을 다 모아가지고 요거를 만든 거예요. 여기 날개 설명해 보이죠?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민족을 연합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도 여러 단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있는 거는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어요.
매번 성공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계열별로라도 한 덩어리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나중에는 이런 좌우가 합작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한 덩어리로 가는 게 힘을 더 모을 수 있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의견 조율이 잘 되진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선 의용대가 있습니다. 조선 의용대. 자, 이거는 군부대입니다. 의용대에 조선이란 글자가 있고 의용이란 글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쪽 느낌이 좀 물씬 나죠.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있었잖아요. 방금 본 것 중에서 여기 밑에 있는 부대로 창설을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민족혁명당의 큰 주머니 안에 의용대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사회주의 계열로. 여기에 의미는 선지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요거거든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됐었던 최초의 한국 사람 무장부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뭐뭐뭐. 이거는 선지로 내기가 쉬운 특징이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주로 무슨 활동을 했냐? 일본인에 대한 심리 공작이나 아니면 후방 공작 활동 같은 걸 하는데 주로 투입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특징 부분을 조금 더 크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료 어떻게 나오느냐? 한인애국단 사료는 주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아, 이거 한인애국단 의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쉽게 나옵니다. 자, 1930년대 무장투쟁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떤 군대와 어떤 사람이 연결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좀 장착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주로 이 총사령관이나 활약한 전투가 힌트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사료 한번 보시면 총사령관 지청천 나오죠. 한독 지청천이라고 제가 아까 외워도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 독립군에 대한 얘기구나. 총사령관 지청천. 조선혁명군은 앞에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총사령관 양세봉이 있고 의용군 부대와 합세를 했고 영릉가성을 점령했다. 지명이라든지 이 총사령관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가 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요 이름이랑 단체 이름이랑 묶어가지고 기억해 줄게요. 조선 의용대는 의용이라는 글자로 이게 사회주의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한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크게 읽진 않았지만 이게 조금 익숙하게 요즘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중국의 지명입니다. 우한입니다. 우한. 우한의 옛날 명칭 이름으로 한구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김원봉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김원봉이 연결된 어떤 단체나 군대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장투쟁의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퀴즈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0년대면 5년 정도죠. 광복이 되기까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슬슬 일본의 폐색을 감지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붕괴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가 붕괴하고 만약에 우리가 독립이 된다면, 독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슬슬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에서 이제 군대를 만들고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고 훈련을 실시하고 작전을 짭니다. 자, 그게 1940년대예요. 한국 독립당이라는 단체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일본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냐? 국민당이랑 혁명당이랑 독립당이랑 그냥 보기만 해도 성격이 매우 달라 보이죠. 요 세 정당이 각각 자기 당을 다 이제 흐트러뜨리고 해소를 하고 한 덩어리로 한 그릇에 모여 앉아요. 우리끼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나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끼리 싸워서 뭐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마침내 한 그릇 안으로 모여 들어왔어요. 한국 독립당. 우리의 공공의 목적은 독립이잖아요. 독립. 그래서 공동의 목적으로 한국 독립당이라는 이름 아래에 국민당과 혁명당과 독립당이 다 모입니다. 재창당이 됐어요. 이게 1940년의 일입니다. 체제를 정비한다. 우리가 충칭이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예요. 충칭에는 제법 그럴듯한 청사도 지원을 받아요. 중국으로부터. 거기가 제일 크죠. 이 충칭이 정착을 하고 나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뭔가를 꾸려나갈 수가 있게 돼서 이제 우리 당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대표자도 하나로 만들어서 단일 체제로 가야겠죠. 1940년에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가 나와요. 주석은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이 들어가 있고 1941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건국을 앞으로 할 것인가, 독립이 됐을 때, 광복이 됐을 때 우리들의 나라는 어떤 기치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외교부장으로 활동을 했었던 조소왕입니다. 조소왕 선생, 삼균주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원리가 있죠. 건국강령이 발표가 되는데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하게, 경제적인 면에서 평등하게, 교육에서 평등하게. 이게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 이거를 발표를 해서 우리는 요거를 지키는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야 라는 거를 건국의 강령으로 발표를 하죠. 그리고 1944년이 되면은 주석과 부주석으로 체제가 약간 개편이 돼서 여전히 김구가 주석이고요. 그 밑에 김규식 선생이 부주석으로 또 선출이 되는 모양새를 보여요. 어쨌거나 우리도 광복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무찔러야 된다는 최후의 결전 준비했어요. 1940년에 하나의 당도 창당을 하고 주석도 뽑고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 군대 만들어야죠.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밑에 우리의 정규군이죠.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의 정규군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한국 광복군이에요. 창설됩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지청천. 아까 한독 지청천이 있었죠.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장군과 김구를 중심으로 충칭해서 또 중국 정부의 지원도 받아가지고 1940년대에 군대가 창설이 됩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탈출한 우리나라 학도병들하고 그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좀 이쪽에 일부 들어오게 되면서 전력이 보강이 되고요. 활동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40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약 5년 동안 이런 활동이 있어요. 대일선전포고를 우선 합니다.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일본과 어찌 보면 이제 미국 사이에서 이때에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우리도 너를 일본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고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선에 투입이 되기도 해요. 인도하고 미얀마 전선에서 우리 광복군이 활약을 합니다. 포로를 신문하고 암호문을 번역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라고 하죠.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 이게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요. 광복이 그냥 핵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얻어 걸렸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물론 바로 광복을 우리 힘으로 못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최후의 결전을 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바로 이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미국이랑 연계를 해서 약칭 OSS라는 전투 준비가 있어요. 비밀 작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OSS라고 나오는데 OSS라고 있어요. 이렇게 혹시 약칭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쓰는데 뭐 우리말로는 독수리 작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연계를 해서 여러 위치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전투를 하는 방식을 추진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퐁퐁 핵이 떨어지게 되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이걸 실현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본이 우리를 광복을 시켜줬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항복을 한 결과 우리도 덩달아 광복이 된 건 좋은 것일 뿐이지 이거를 미국이 우리를 광복을 시켜줘서 미국이 아니면 우리가 광복을 절대 못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약간 좀 너무 허무하잖아요.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핵의 위력을 맛보고 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항복을 선언을 해버려요. 미국도 이제 일본이 절대로 타협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한 강수를 두게 됐던 거죠. 여러분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보면 그 광복의 소식을 듣던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기쁜 일이기는 한데 굉장히 이제 오묘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내부끼리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 백범일지에서 좀 한탄하는 어조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조선의용군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답으로 나온다기보다 이 오지선다 문제잖아요. 선지의 하나로 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별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의용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조선의용대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이 의용군은 뭐냐면 정식으로 의용대가 개편돼가지고 이제 조금 더 큰 덩어리의 군대가 된 건데 조선의용대가 여기 위에도 나와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일부는 광복군으로 들어가고요. 조금 더 와일드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리가 돼서
화북지대라는 걸로 추가 개편이 됩니다. 의용대가 먼저예요. 얘가 나뉘어서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일부는 조금 와일드한 쪽은 조금 더 과격한 방식으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되어가지고 넘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갔었던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다시 한번 개편이 돼가지고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들어간 게 조선 의용군이에요. 조금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 군대와 연합하는 장면이 또 들어갑니다. 팔로군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게 이 선지에도 자주 언급이 되니까 요걸 좀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좀 복잡해요. 의용대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광복군으로 들어가고 한쪽이 여기 화북지대라는 걸로 들어갔는데, 요 화북지대로 들어간 거하고 중국의 일부가 만나서 의용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달랐던 거예요. 조선 의용대가 애초에 같은 기치로 모였는데 좀 온건하게 갈 것이냐 좀 급진하게 갈 것이냐를 놓고 반으로 좀 나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각각 편입이 된 겁니다. 여기 날개 설명이 추가로 들어가 있죠.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이름이 좀 길어요.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한일 투쟁을 위해서 화북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결성이 됐고요. 전투에서 와일드한 활약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 밑으로 들어가서 군대로 개편이 된 거죠. 그게 조선 의용군입니다. 애초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화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군대로 다시 재편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신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은 조금 구별하기 쉽지 않을까 해요. 자, 퀴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표 OX 문제네요.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했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도 있었고 이 보호 감찰령도 있었죠. 두 개 다 맞는 얘기고,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국가 총동원법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한인 애국단은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 인사들이 참여해서 결성된 단체이다. 한인 애국단은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서 조직한 겁니다. 이거 설명 틀렸죠? X. 자, 2번 볼게요. 일제는 어떤 시기에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였다. 무단 통치가 아니고 더 뒤의 시기인 우리가 오늘 배웠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죠.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켜서 일본군의 장군과 고위 관리를 처단한 것은 윤봉길입니다.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에다가 욕을 던졌었죠, 폭탄을. 자, 3번. 남만주 일대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를 해서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남만주에서 활동을 했다. 네, 요거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남만주가 아니고 북만주에서 활동했던 게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되겠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옆에 사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한국 광복군이랑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사료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도전선에서 활약을 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합군으로 나가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거 한국 광복군입니다. 그래서 인도전선에서 우리가 요청을 받은 거는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영국이 요청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전투에 투입된 결과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거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여기는 중국 우한, 이 지명은 이제 익숙하시죠. 우한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 부대고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기도 하죠. 자, 마지막 퀴즈 문제 볼게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사실은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한 거, 요게 맞죠? 요거죠? 경성제국대학은 문화통치 시기여서 이전 시기입니다. 이전 시기고, 자,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사실,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요게 답이 되겠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 인적인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합니다. 일본이. 제2차 조선교육령은 문화통치 시기에 3.1운동을 겪고 나서 조금 유하게 바꾸는 방식이 되겠죠. 자, 1번이고 3번 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은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요게
선지로 나오기에 되게 좋은 특징이에요.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게 맨날 나오는 특징이거든요. 조선의용대예요. 김원봉의 요 1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고요.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대전자령 전투, 이 지명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청천이 활약했었던 한국 독립군의 업적이 되겠죠. 의용대가 아니고요. 요거는 1번이 답이고 4번 볼게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 국내 진공 작전 하려고 했었죠. 실제 실시는 못하지만 1번이 답이고 중국 팔로군의 편제가 돼가지고 항일전선에 참여를 했던 거는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의용대에서 떨어져 나왔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다시 조선의용군이 됐었죠. 요게 이름이 좀 복잡한데 사실 흐름을 한 번만 이해를 해놓으면은 선지에서 힌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요것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엔 1930년대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